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13일이었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에 양국의 충돌이 격렬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이란 분쟁 등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이 캐나다에 모여서 앞으로의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는 만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나 상호 관세 등 한미 무역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죠. 지난주 금요일 지정학적 리스크의 뉴욕 증시가 휘청인 것처럼 코스피 또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정학적 쇼크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락했다가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상승해내는 걸 보니까 제가 뭐가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안 했죠. 그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이랬죠. 이심전심으로 저도 그냥 대답을 해버렸네요. 네, 계속 네. 주식 시황 보고 있다가 그렇게 주어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중심이다. 주식시장 이야기이고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이스라엘이 이제 침공 이란을 이제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투자 심리가 확 무너지면서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계속 걱정을 했는데 오늘 다시 상승 반전을 이루어내면서 네. 매수세가 상당히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1.8% 52포인트가 올라서요. 2,946포인트까지 네. 올랐고요. 코스닥은 1.09% 8포인트가 더 올라서 777.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사실 초반에 장 초반만 해도 좀 불안했어요.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에서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오전장에는 개인을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돼서 네. 오후장 들으니까 상승폭이 1% 이상으로 확대가 되더라고요. 상승세에 다시 시동을 건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좀 엇갈린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시총일이 삼성전자는 오늘 1.89%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는 5%대, 네. 현대차도 1.26%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증시 분위기를 달군 거는 단연 방산주와 해운주였습니다. 네. 방산주는 뭐 하나 에어로시스템, 현대로템 같은 이런 대형 방산업체들이 다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게 과거에는 방산주가 테마주 성격에 그치긴 했지만 이제 덩치가 커져가지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총 5위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낼 정도로 상당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증시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뭐 중동 사태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ING이고 역시 확전 여부에 투심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위험 자산인 주식은 좀 회피를 하고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좀 옮겨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하는 것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외교 무대가 중동 사태가 격화된 가운데 더 복잡한 다자 외교에 등장하는 셈이 됐고 한미 한일 양자회담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첫 대면 만남이고요.
당장의 현안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의견을 또 주고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화세 유예 기간이 불과 지금 3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어떤 협상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또 다시 강경한 분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흐르고 있어서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어느 정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또 비관세 분야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패키지 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이 되고 네. 회담이 만약 긍정적이다 그리고 만약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마지막 변수를 꼽자면 이번 주 후반에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 관련 지표들이 다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해졌는데 네. 중동 변수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연준은 다시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곧 2차 추경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추경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을 추진 중이고 오는 19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추경 규모는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핵심은 역시 민생 회복 지원금의 편성 여부와 지급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2차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전국민 지급과 또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에는 각각 더 예를 들어 30만 원, 40만 원씩 각각 선별을 지급하는 방안. 여기에다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의 10만 원씩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이런 방안 등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최종적인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물가 대책 또 경기 활성화 대책도 발표가 됐는데 다음 달까지 농축수산물 최대 40에서 50%까지 할인을 하고 고등어의 신규 할당 관세 적용키로 했다는 점, 또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자, 중동 사태가 격화되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지금 또 국내 휘발유 값이 뛰어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700원 돌파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도 어제보다 1.45원 상승한 1,631.72원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이번 상승은 이스라엘, 이란 공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있겠죠.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의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따지고 보면 이달 말부터 그런 유가 상승분이 국내 휘발유 값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사태가 악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위험한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점령하거나 봉쇄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최고 120에서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직격탄을 받게 되죠.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쓰는 원유의 70%가량을 중동에서 들어오게 되고 LNG 수출도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계절적으로 걱정인 게 여름이지 않습니까?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죠. 맞습니다. 네.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이렇게 에너지 비용이 오르게 되면 전력 생산 단가에 대한 부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이 물가 부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제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방어에 있어서도 제약사항이 가해질 수도 있고 지금 2차 추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 효과도 반감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막 수요가 뜨거워서 물가가 오르는 걸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서 공급망이 또 꼬이게 되면서 네. 물가가 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입 물류도 지금 비상등이 켜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기업들이 받게 될 충격도 있을 것 같은데 대비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우리 중동으로 가는
뭐 수출 물량 또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량 다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의 군사적 위협이나 봉쇄되는 이런 리스크는 당연히 기업들에게 각종 뭐 국제 유가 해상 운임 비용 상승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봉쇄됐을 경우에는 운송 기간은 15일에서 25일 연장된다. 운임 비용은 최대 3배까지도 오른다. 아, 그래요. 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나리오죠. 사실상 우회 경로도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물류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기 때문이죠. 지금 정부가 합동 비상대응반 구성해서 24시간 감시 체제로 전환을 했고 분야별로 지금 비상 계획에 따라서 즉각 조치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면 그래서 실제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가 되면 임시 선박을 투입하는 추가 지원 방안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란값이 크게 오른 이유를 두고 정부가 이제 산란업계가 네. 그 산지 가격을 담합해서 올렸다는 의혹을 정부가 제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현장 조사에 네. 나선 거고요. 그렇죠. 정부가 조사 의뢰를 했고 이제 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를 한 거죠. 충북 오성 산란계 협회 본부 그리고 경기도와 충남 지회 이렇게 세 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관을 보내서 현장 조사 실시했고요. 이들은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산란계 협회가 고식 가격을 회원사에게 따르도록 강제하면서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강요했다면 이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요. 만약 가격을 담합, 즉 짬짬이 했다면 담합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 지난 3개월 지난 3월에 개당 146원에서 최근에는 190원까지 약 30%가 실제 인상됐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계란 소비자 가격 39 특란 한 판에 7,0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산란기협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란 가격 상승이 축산법 개정에 따른 정부 규제 또 소매점의 폭리로 촉발됐다는 입장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그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과열 조짐 보이고 있다는 그 뭐 뉴스들 다들 접하셨을 텐데 네. 그 분양가 오름세도 또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발표한 5월 말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3.3제곱미터당 4,568만 3천 원으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작년 11월이었는데 네네. 그때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추세가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최고점을 찍은 뒤에 11월에 이제 하락했다가 올 1월에 다시 반등해서 계속해서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이런 상승세와는 달리 수도권과 전국 평균 분양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인천은 전월과 동일했고요. 경기는 전월 대비 2.7%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지방은 지역별로 엇갈렸는데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1%대로 올랐지만 그 외 다른 지역은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해서 대규모 선제 공습을 감행한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 상황이니만큼 이번 그 중동 사태가 G7 정상회의의 돌발 의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취임 후 첫 국제 외교에 데뷔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인데요. 한미 통상 합의에 대한 물꼬를 트게 될지 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가장 뜨거운 중동 사태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핵시설을 타겟으로 공습을 쏟아부었는데 왜 이란 핵시설을 그 공습한 건지, 지금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 건지. 네. 예, 뭐 혹자는 또 터질 게 터졌다라는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꽤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 번번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네. 그리고 해외 서구 이제 해외 나라로부터 많은 견제와 또 그리고 핵 사찰 등 네. 뭐 그런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란의 핵 무기 개발 완성이 이제는 뭐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공습이 불가피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핵 시설 그리고 군사 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타격만 할 것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민간인 피해가 좀 많이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란의 핵 저장 시설이나 또는 군사 시설 이외에도 그 원유 관련 원유 정제 시설에 대한 산업 시설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필연일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이 현재 그 이제 석유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나 각종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좀 이제 중국이나 해외에 좀 이렇게 석유를 좀 밀반출을 또 시도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네. 결국은 뭐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 외에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란의 석유를 이제 수입을 해와서 이른바 택가리 형태의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네. 그게 이제 국제사회나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되었고 네. 결국은 그로 인해 얻었던 이제 그 오일 머니들이 이란의 핵 개발하는데 자금줄로 사용됐다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근본 이러한 또 공습이 핵 시설이나 군사 시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련 시설이나 기관 네. 그리고 관련 인원들에 대한 네.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다. 네. 더욱이나 좀 놀라웠던 것은 이란의 국방부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요 군 지휘관 80% 정도가 지금 제거됐다라고 하는 지금 외신 보도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좀 안타깝지만 뭐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 측의 어떤 민간인 피해와 민간인 사상자들이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삼중 방공망 체계가 있잖아요. 그 군사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거였는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미사일 방공 방어망은 네. 이제 뭐 미국의 사드 체계라든가 네. 러시아제 S-400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 이제 아이언돔 시스템이 그러니까 아이언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이제 레이저 요격 시스템이 또 추가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로서 이스라엘의 이런 아이언돔의 네. 삼중 방어 체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뚫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뚫렸다라는 것이 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체계가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왜 뚫렸냐? 결국은 이제 물량 앞에 장사 없더라. 이제 동시다발적인 투발 미사일들이 날아왔을 때는 네. 이제 물리적으로 이걸 완벽하게 막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예, 이건 불가능에 가깝더라. 그리고 네. 두 번째, 이번에 좀 눈여겨 볼 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란이 한 번도 꺼내들지 않았던 새로운 네. 신무기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하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유도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걸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해본 거예요. 예, 네. 신형 미사일 등의 4종 미사일을 새롭게 이번에 처음 보이게 됐는데 이게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네.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잘 이제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네. 미사일에 탄두를 실으면 로켓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로켓에 탄두를 제거하면 미사일이 아니 그러니까 네.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 되고요. 근데 이 미사일은 크게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구분이 되는데 네. 지금 말씀드렸던 하즈카셈이나 이러한 미사일을 하이퍼소닉 미슬이라고 하는데 네. 이른바 초음속 초음속. 예, 초음속 미사일인데 네.
이 미사일이 결국은 마하 그러니까 네. 소리의 이제 음속. 단위인 음속의 이제 소리의 단위인 이제 마하를 쓰는데 네. 측정 단위를 이 보통 일반적인 군용 항공기가 마하 1에서 1.5 정도 속도를 내고 예. 이러한 군용 그 전투기와 군용 항공기들을 이제 타깃으로 이제 격추하는 미사일은 네. 보통 마하 1.5에서 2 정도 속도를 내거든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퍼소닉 미술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네.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냅니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상공에 발사된 하지 네. 카셈은 네. 마하 12 정도 속도를 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가 꽤 되는데 그걸 아주 몇 초 만에 날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게 몇 하지 분만에? 카셈은 네. 마하 10인데 네. 이제 마하 12 이상의 네. 지금의 뭐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치르콘이나 지르콘이라고 불리우는 그 미사일은 마하 15에서 20, 더 나아가서 마하 25까지 속도를 내는 그래요? 미사일이 있는데 네. 현재 이러한 대공방어 체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이러한 삼중 방공 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뚫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층에선 아이언돔이고 중거리는 뭐 다비드 슬링이고 맨 위는 에로3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에로 시리즈가 에로 있죠. 시리즈가 있는데 하여간에 다 뚫린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는요. 네. 이제 우리가 MD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제 미슬 디펜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인데 네. 다층 방어 체계라는 게 고고도에서 1차 요격 시도를 하고 네. 실패 시에는 다시 중고도에서 네, 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저고도에서 요격 시도를 하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보험을 들어놓는 개념이에요. 네. 다층 방어를 하기 네.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고고도와 중고도 다 뚫렸다는 이제 거예요? 저고도까지 결국은 이제 뚫고 미사일이 결국은 이스라엘 이제 결국은 방공망을 뚫었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 타격을 줬지만 이스라엘도 또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 피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민간인 이제 사망자, 네. 사상자 수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양측에 지금 그런 피해가 좀 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그 상황이죠. 이번 작전에는 세계 최강 정보기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모사드의 그 장기간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가능했겠느냐? 사실은 미국의 묵인도 있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원래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악연은 역사적으로도 좀 꽤나 깊은데요. 네. 이제 이스라엘의 또 모사드라고 하는 비밀 이제 조직이 정보기관인데 모사드의 활약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외신의 이제 기사를 좀 인용해 보면 네. 이제 모사드의 놀이터가 됐다. 그래서 이란의 이제 이런 어떤 단순한 이제 미사일에 의한 이런 타격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촘촘한 정보기관의 정보 요원들의 그런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배후에 그런 조력이 있지 않았을 거냐, 네.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관계는요, 네. 일반인 분들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 어떤 협정이나 조약을 맺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전혀 상관없는 나라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안보학을 연구하는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경우를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의 사례로 저희는 이제 규정을 하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매년 30억 불 내외의 군사비 원조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 원조뿐만 아니라 경제 지원이나 경제 원조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경제나 안보 국방 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제 존재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경제 분야나 이런 안보 분야에 있어서 네. 어떤 지원이나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타격은 결국은 단순히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단독으로. 단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네. 직간접적으로 어떤 형태든 미국의 조력이 있었을 근데 것이다라는 어쨌든 것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앞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이제 지지부진했죠. 네. 이제 2015년에도 이란이 네. 핵 확산 금지에 대한 합의에도 NPT, 이제 예. 거기에도 이제 이르렀다가 결국은 약속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네. 2017년과 2018, 19년도 예. 이제 미국 등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게 된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불과 한 달여 안에 네. 이란이 네. 핵 개발에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첩보들을 미국이나 예. 또는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입수함에 따라서 일종의 레드라인, 네. 그 마지노선을 마지막 선을. 예, 마지막 선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결국은 결단에 이르렀고 행동한 것이다. 어쨌든 이번에 이란의 비핵화가 최대 목표였고 핵시설과 과학자 등 핵 프로그램을 목표로 삼고 공습이 됐는데 사실상 핵 연료를 저장한 시설 등 상당 부분은 아직 온전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예. 이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네. 사실 이제 이란의 핵 저장 시설이나 핵 개발 시설들은 이제 지하 갱도나 지하 시설에 은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또 저장되어 있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인공위성이나 각종 이제 그런 탐지 자산으로도 좀 식별하고 이걸 추적 확인하는 데는 좀 사실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직접적인 이제 어떤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재래식 폭탄인 벙커버스터 같은 거 있어야 된다. 벙커버스터와 같은 네.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직접적인 타격 내지는 어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러한 벙커버스터와 같은 그러한 직접적인 후속 타격이 더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우려스럽고 심각한 상황인 네.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금융시장이 많이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방산업 쪽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크게는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제와 안보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지금 원유의 이제 가격이 또 급등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됨에 따라 불안감이 늘어나면 결국 무기 수요도 증대된다는 것이죠. 무기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무기 시장에 있어서 뭐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와 같은 아랍에미리트는 전통적인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그동안에도 많은 러브콜을 보내왔고 네. 실제로 중동에서의 이런 좀 이제 정세가 좀 악화되면 네. 중동 지역이나 중동 인근 지역에까지도 이 무기 수요에 대한 그 증대는 이제 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K방산에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고요. 그래서 네. 단순히 우리가 뭐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어떤 뭐 명함을 단순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우리가 딱 단정져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국제 정세 특히 이런 중동 지역에서의 정세 악화가 우리 K방산의 이런 무기 수출에는 결국은 중요한 어떤 그 좀 호기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G7의 주요 의제로 이 중동 문제가 좀 담기지 않을까요? 이런 예측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G7은 사실 경제 정상회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경제나 안보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경제 안보라고 해서 최근에 이런 신흥 안보 위협 속에서는 사실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중동 전세에 대한 네. G7 정상회의에서도 당연히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제 15일 오늘부터 17일까지 예. 이제 캐나다에서 진행되는데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혹자는 뭐 G7에 네. 우리가 대상국도 아니고 초청국도 아닌데 네. 참관국 지위로 우리가 왜 참여를 해야 되냐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 이 G7이라는 게 그룹 오브 세븐이라고 그래서 네, 네.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제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그리고 캐나다 네. 이 7개국이 대상이 되죠. 네. 근데 여기에 원래는 이제 G11이라고 그래갖고 거기 한국이 여기 한국이 포함돼요. 네, 네. 이미. 네. 그래서 사실은 이 11이라고 하는 명단에는 이제 러시아와 인도 네. 그리고 저 호주와 우리나라. 예. 그런데 또 G10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10이라고 하는 또 추가 국가에는 또 브라질을 또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네. 여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번 15일부터 17일까지 G7 정상회의에 또 참석을 해서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각국 주요 정상들하고도 뭐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네. 결국은 좀 형식적이나마 어쨌든 뭐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그런 네. 교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짧게 만날 수 있지만 또 직격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 뭐 관세 협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가 될 수도 있어서 좀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6월 4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러한 외교 무대에서의 여러 또 이제 행보가 중요할 것인데요. 지금 이제 당장 이번 15일부터 17일 G7 회의가 있고 네. 다음 주 24일과 25일에는 또 나토 정상회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유엔 총회 네. 10월 달에는 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이제 에이펙 회의가 또 줄줄이 있는데 있습니다. 네. 에이펙의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그리고 일본 총리에 이르기까지 아이고, 한종일 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외에도 좀 굵직한 또 이런 어떤 그 외국 정상과의 네. 외교 행보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이벤트들이 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내외적인 또 우리 국민적 관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 새 정부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또 인식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국제 무대에서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어떤 좀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외교 문제이만큼 뭐 당장 큰 성과는 아니더라도 일단 이번 중동 사태가 또 의제에 올라올 수도 있고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주요국들이 아무래도 우리 K 방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협상 내지는 물밑 작업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네. G7 회의나 예. 나토 정상 회의에 우리나라 정상이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굉장한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징성,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현안이나 의제를 놓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오가지 않더라도 네. 이런 정상 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데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나 그런 의미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자는 또 뭐 나토는 사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군사기구 회의체인데 네. 여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자칫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인접 국가들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매년 참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1973년 발족된 1949년에 잘 발족된 나토는 지금 현재 회원 가입국이 32개 회원국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지위는 네. 이제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서 네. 그런 지위를 우리는 매년 참석을 해왔다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도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함으로써 네. 뭐 여러 가지 또 평가와 또 함의가 있겠지만 네. 일단 이런 국제 무대에서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 외교의 행보를 하고 있다. 네. 그걸 보여준다는 것은 정상 국가로서의 우리 국가적 이미지나 우리 대통령의 그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더 높여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산 수출이라는 게 국가 이제 정부가 좀 승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테고 앞으로 그 새 정부가 어떤 그 정책을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좀 조언도 좀 예, 해주신다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가 거래되는 것은 이제 네. 상당히 천문학적인 예산을 수반하거니와 그리고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 거래는 어떤 단순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국제관계, 국제정치, 동맹이나 외교관계에 있어서 또 그 나라와의 국내 정치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무기 수출, 방산 수출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국가적 어떤 대통령의 탑 매니지먼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이제 뭐 죽음의 상인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사용되고 또 인명을 살상하는 용도로 쓰이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수출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거에 예. 대해서 사실 국가가 홍보하기도 맞습니다. 어렵고 예. 실적이라고 하기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무기 수출하는 걸 마냥 좋아할 일이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방위 산업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네. 결국은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을 접근하는데 이념을 너무 결부시키는 것도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또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가 해외에 수출됨으로써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도 인식해 나아가면서 네. 세계에서 우리 새 정부가 이러한 방산 수출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의 결실로서 그런 부분들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이란 분쟁에 대해서 앞 코너에서도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당연히 이제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었고요. 특히 지난주 미국 증시, 금요일 미국 증시 그 상황을 조금 더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빠지면서 이제 결국 주간 단위로는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우가 지난주에 이제 마이너스 1.32%, 나스닥이 마이너스 0.63,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0.39%로 한 주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별로는 좀 일부 차별화가 있었는데 특히 테슬라가 지난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금 이제 화해 모드로 좀 돌아서면서 네.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고 네. 오라클이 그 클라우드 기업인데 여기가 AI 때문에 실적이 좋아가지고 한 주간 무려 24%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다만 증시 전체로는 최근에 어쨌든 주식시장이 위로도 좀 막혀 있고 약간 이제 아래쪽도 좀 막혀 있는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이제 그 이란 공습 또 이란이 보복 공격하면서 확정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 오르는 게 좀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네. 반도체나 소비재 항공주 같은 이제 대다수 업종이 좀 급락을 했고 반면 금값은 좀 올랐죠. 금값 네. 올랐고 에너지 관련주는 유가 상승 때문에 좀 반등을 하면서 뭐 업종별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가 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유가가 하루 만에 뭐 7%나 올랐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하루에 이제 7% 이제 급등하면서 최근에 사실 이제 이스라엘 이란 조짐이 좀 좋지는 않아서 미리 좀 오르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현실화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당일날 7% 가까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더 오를 거냐 아니면 좀 진정될 거냐 이건데 일단은 그 두 나라가 국경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이게 맞닿아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우도 아마 미사일이나 이런 공중전 정도라서 확전이 그렇게 아주 심하게 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은 유가는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인데 문제는 이란의 그 호르무즈예요. 네. 거기 되게 네. 좁잖아요. 거기가 이제 거기에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거기로 다니거든요. 사우디도 그쪽 지역에서 이제 원유를 생산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혹시라도 이란이 그냥 봉쇄를 해버리면 그건 이제 문제가 그때 심각해집니다.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네, 굉장히 그래서 JP모건도 이거 봉쇄되면 유가 130달러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제 대부분 100달러 이상 간다고 했는데 이게 봉쇄된다는 가정하에서요. 근데 지금 요 봉쇄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고 대부분 네.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그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좀 있거든요. 핵 항모가 있다고 하니까 네, 네. 그걸 봉쇄했을 때 미군의 개입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여지껏 단 한 번도 이거 봉쇄된 적은 없대요. 인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그래서 이게 이란도 만약에 이걸 또 봉쇄를 해버리면 이란도 여기 통해서 대부분 무역을 하고 있거든요. 육로로 무역이 좀 어려워요. 이란은. 네. 그래서 해상 운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이란 경제도 좀 사실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된다면 정말 큰 위협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시나리오의 하에서는 유가 상승은 좀 단기에 그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최근 이제 미국 보면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안정되면서 이러면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지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 충격에도 일단 미국 물가가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한 게 5월달에 물가 오르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실 이제 유가 때문인데 유가 지금은 오르는데요. 5월달만 해도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네. 이제 국제 유가가 안정화된 게 좀 컸고 두 번째는 지금 관세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합의를 계속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리려고 해도 도대체 얼마 올려야 될지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이거를 그냥 관세가 아예 정해져 버리면 그거에 맞춰 올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가격 한번 올렸다가 잘못 올리면 또 이 소비자들한테 네. 반감을 또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업들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거를 올리기도 안 올리면 비용 부담. 올리면 수요 부진이 네. 발생하니까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인데 결국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물가가 낮으니까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실상 이거를 우리가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일단 지금 유가가 또 오르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좀 관망을 아직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관세 협상이 다 끝나고 하반기에 그 기업들이 이 가격 올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충격이 나오고 네. 근데 안 올려도 이게 문제인 게 안 올리면 기업들이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비용을. 그럼 기업들이 나중에 고용을 줄여버릴 수도 있겠죠. 네. 비용 감소를 위해서. 그럼 미국 경제에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냥 당장 5월에 물가 낮아진 거를 마냥 긍정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 아직 관세 영향이 좀 제대로 반영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좀 우리가 시장이 좀 안도는 있지만 여전히 좀 계속해서 미국 물가는 그 꾸준하게 좀 관찰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4월에 그 미국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부진한 걸로 나왔고 GM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 아까 잠깐 뭐 저기 테슬라, 대통령과 예, 도널드 트럼프와 이 관계 말씀하시면서 네. 테슬라가 10% 정도 올랐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좀 견조한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조금 더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일단 판매가 안 좋아요. 계속 안 좋긴 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판매가 많이 감소했는데 네. 4월달에 미국 전기차 시장도 별로 안 좋긴 합니다. 지금. 네. 근데도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전기차가 16%나 감소했고 GM이 무려 215% 급증해 버렸어요. GM의 전기차. 네, GM은 오히려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네. 2등으로 올라섰는데 1등인 지금 테슬라가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일론 머스크 리스크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정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좀 판매가 좀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주가 오른 건 트럼프와의 좀 갈등이 조금 봉합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로보택시가 22일 날 출시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규제를 좀 풀 거다. 규제를 좀 많이 완화시켜 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하려면 이제 안전 기준 같은 거를 좀 이제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동차에 페달도 달려 있어야 되고요. 운전대 있어야죠. 이런 게 사실 네. 있어야 되는데 로보택시는 그게 없거든요. 네. 실제. 근데 이러면은 이걸 좀 약간 규제를 좀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 이제 테슬라 앞으로 나올 전기 로보택시는 요게 없어요. 뭐 운전대도 없고 네. 그냥 이제 앞에 그냥 탑승만 하면 되는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규제를 완화시켜야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가 이걸 의무적으로 다 갖춰야 됩니다. 안전 기준에 의하면.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빨리 면제시켜 줄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이제 주가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규제 이슈가 좀 풀리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는 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를 결정할 건 결국 전기차 판매는 좀 안 좋긴 하지만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네. 요게 얼마나 잘 될지.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이제 정식적으로 출시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주가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보면 국내 증시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당연히 네.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금요일에는 좀 이제 흔들렸었는데 오늘은 꽤 또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뭐 오늘은 뭐 거의 급등했네요. 오늘 정말 52포인트 더 네. 올랐습니다. 아침에는 코스피에. 좀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코스피 말씀드리면 지금 2,946포인트 찍어가지고 네. 오늘 무려 5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1.8% 급등했고요. 코스닥은 777.26 그래서 8.40포인트 1.09% 올랐는데 지금 코스피의 질주가 정말 무서운 지금 상황이고 이제 3,000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랑 좀 별개로 한국 증시는 정말 여전히 뜨겁고 다만 여전히 삼성전자 이제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등하는데도 오늘 삼성전자가 1% 이상 하락했고 네. 다만 이제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도 좀 급등하고 원전주, 네, 뭐 네. 증권주, 지주사 네. 이런 이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았고 또 SK랑 아마존이 울산에 데이터 센터 건설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네. 관련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도 좀 강해서 어쨌든 삼성전자 좀 부진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워낙 강해가지고요.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소를 전격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취임 초의 방문은 뭐 역대 대통령 중 최초라는 게 최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식 보유 의지가 되게 시장에서는 좀 강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취임 초에 이제 바로 네, 방문을 네.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얘기를 했던 게 그냥 부동산으로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이제 삼고
지난 이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그런 좀 이제 확신들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이 주식은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 즉 이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좀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장기 투자를 유도해서 시장을 좀 부양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상법 개정까지 같이 이제 맞물려서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좀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지수 오른 것도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현재 어쨌든 지금 어떤 지금 정권보다도 지금 현재 좀 주식 그 시장 부양 의지가 좀 강한 상황으로 좀 증권가에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국내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그 편입이 임박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전망하세요? 근데 MSCI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편입 안 할 이유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조건이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카드가 네. 공매도 그 금지된 거 푸는 건데 이제 네. 그것까지 풀어져 버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가능성 높고, 그러니까 이 선진국과 이 우리나라는 신흥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분류 기준이 결국 세 가지인데요. 경제 규모랑 주식 시장 규모, 시장 접근성 요 세 개인데 경제랑 주식 시장 규모는 이미 선진국이에요. 마지막이 시장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좀 괜찮냐 네. 이걸 풀어주는 건데 뭐 외환 시장을 지금 원래 3시 반까지인데 네. 지금 새벽 2시까지 열어줬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등록해야 돼요. 네. 투자하고 싶으면 이제 그것도 폐지시켜 버렸고 아, 네.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그 공매도죠. 근데 공매도 금지도 이제 모든 기업이 이제 공매도 다 지금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접근성도 사실상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발표되냐면요. 6월 19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 6월 20일 새벽에 시장 접근성을 평가를 해요. 언제요? 6월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네, 네. 새벽에 MSCI가 시장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합격 판정이 나오면 24일 날 시장을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선진국인지 아니면 신흥국에 그대로 있는지 이걸 분류한 다음에 이거 했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이제 또 관찰을 하죠. 네. 그래서 정식 편입은요. 결과가 나오는 건 내년 6월에 이제 한국은 이제 MSCI 선진 지수에 들어갑니다. 네. 평가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러면 실제 편입은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려요. 27년 5월 말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져도 네, 2년을 2년은 좀 걸려요. 네. 근데 이게 MSCI 추정하는 자금이 전 세계 자금이 그 우리나라 돈 2경 원이에요. 이경 2경 원입니다. 네. 그 중에 선진지수 편입 그 추정하는 게 1경 3천조. 신흥지수 우리는 신흥국에 있잖아요. 그게 한 2,5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선진국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일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지수가 되면 예, 그 사이즈가 좀 달라지는데, 근데 저는 선진국에 좀 반드시 편입돼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지금 자꾸 여기 신흥국에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다른 나라들이 들어옵니다. 신흥국에. 그 베트남이 들어올 거거든요. 아, 그럼 우리 네. 비중은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외국인이 그냥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되죠. 네, 가야 되는 네. 지금 상황. 중국 비중은 자꾸 늘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반드시 좀 됐으면 좋겠고 그 결과는 6월 20일 새벽에 일단 시장 접근성 평가를 한번 그때 평가가 좋게 나오면 또 그게 가능성이 증시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 맞습니다. 하겠죠. 예, 그래서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에 그러면 또 다른 건 어떤 그 증시 일정을 주목해 보면 도움이 예,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6월 17일 날 미국의 이제 5월 소매 판매 좀 보시고 18일 날 FOMC 열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 19일 날 FOMC,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20일 날 MSCI 시장 접근성 평가 있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미국 당뇨병 학회 열리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조금 네. 더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19일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면서요? 네, 그날은 네. 이제 미국 증시가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인데 네. 공교롭게 이번 주에 다 일본 BOJ랑 네. 미국 FOMC, 영국의 BOE 다 금리 결정이에요. 이 선진국들이. 중앙은행들이. 근데 이번엔 대부분 동결할 것 같은데 네. 다만 지금 FOMC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데 네. 그거를 좀 하향하면 좀 증시에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FOMC가 어떤 전망을 내놓는지 한번 좀 조금 지금 하향할 거라고 보시나요?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그리고 자꾸 지금 트럼프 대통령 금리 왜 안 낮추냐고 지금 계속 뭐라고 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크게 내리라고. 지금. 근데 이번에 유가까지 텄는데 네. 낮추기 더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파열 의장은 이번에도 금리 인하 시그널을 안 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레스턴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성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